네, 전편에 이어서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님, 전임 회장님 나덕성 회장님의 첼로를 통한 라이프스타일, 인생, 음악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오늘은 나덕성 회장님의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그 휴경동 사실 때 이문동에 살았습니다. 이문동. 예, 예. 그때 선생님 뭐 찾아뵌 적 있는데. 한 4, 50년 전인가요? 40년 예. 전이죠. 네, 40년. 근데 오늘 또 이 압구정동에 선생님 자택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압구정동에 이사 온 지는 지금 한 30년이 넘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지난 편에 그 유학 마지막 단계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조금 리뷰해 주시죠. 제가 그러니까 74년 그 7월에 쾰른 음대를 졸업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리고 그 이후로 9월에 제가 귀국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9월 귀국과 동시에 경희대학교 전임 교수로 부임하게 되죠. 그리고 그해 11월 25일 날 이화여고 강당인데 당시는 류관순 기념관으로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극장이었습니다. 네.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왜냐하면은 지금의 세종문화회관이 그 전에는 시민회관이라는 네. 간판으로 해서 약 3,000석의 굉장히 그 아름다운 공간이었었는데 화재로 말미암아서 불타고 그 간에는 세종문화를 건설 중이었습니다. 네. 서울의 큰 그 음악회 할 수 있는 공간은 유관순 기념관. 그래서 거기서 제일 크고 좋은 극장이다. 그런데 마침 동아일보사에서 네. 제 독주회를 주최를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그 장소에서 2,700석 만석으로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네. 당시에는 피아노를 신수정 선생께서 예. 맡아주셨죠. 신수정 선생님은 제가 유학 가기 전에도 60년대 이미 그 서울대학교 부임하시고 그 활동을 많이 하시다가 미국으로 피바디 음대로 제 교육을 가셨죠. 그래서 또 돌아오시는 그 해 마침 저도 귀국하고 그분도 귀국하셔서 때마침 두 분이 다시 그분과 같이 연주하게 됐습니다. 그게 74년 11월 25일 유관순 기념관. 그게 저희 귀국 독주회를 시작으로 이제 국내 음악 활동이 시작됩니다. 네. 지금은 뭐 유학이 워낙 이제 일상화되다시피 해서 뭐 귀국하는 것이 뉴스가 되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금이 환영이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동아일보에서 또 그 주최를 해주고 그랬던 것은 그 큰 당시로서는 반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향이었습니다. 저도 동아일보 주최라는 거는 당시에는 동아일보에서 우리나라 그 청소년 음악 콩쿨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콩쿨이었습니다. 1960년에 시작한 그 콩쿨인데 어떻게 해서 제가 동아일보 주최로 연주를 하게 된 그 배경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는 1963년에 동아 콩쿠르를 나가서 1차, 2차까지 입선하고 3차 본선에 최종 라운드에서 낙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 7년 후에 정확히 동아일보사에서 그 콩쿠르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왔어요. 이 좀 맞지 않죠. 동아 콩쿠르에 1등한 사람이 성공해서 심사위원을 맡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심사위원들은 당시 저를 떨어뜨렸던 그 심사위원들과 같은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말씀드려서 당시 전봉초 선생님이나 김재용 선생님 다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죠. 좀 그분들 틈에서 동아 콩쿠르 심사위원 자격으로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덕에 유학을 끝나고 돌아오니 심사위원이 자격이 있는 분인데 우리 동아일보사에서
주최를 해줘야 되겠다. 아, 네. 그래서 사업부장은 양경신 선생님이었었고 또 그때 당시 동아일보 사장님은 김상만 네,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회장. 그 인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아주 대대적으로 환영을 해주시면서 당시에 그 광화문 내거리죠. 동아일보사 지금 일민기념관인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 동아일보 그 코너에 그 5층 건물 옥상에서부터 이 지상까지 플래카드를 내걸어줬습니다. 광화문 내거리에. 예. 그래서 아주 당시에는 무슨 개선 장군 같은 느낌으로 상당히 긴장해 가면서 연주했는데 아주 그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유학을 다녀오시면서 우리나라 클래식의 본격적인 출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술을 그 선진 기술을 배운 걸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또 열망도 대단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그 길지 않은 유학 기간이기 때문에 뭐 이 청소년 시기에 유학 가서 오랫동안 서양 문물을 몸으로 체득하고 오는 그것보다는 제가 가진 철학과 또 가진 음악과 또 모든 기술이 합당하냐 아니냐 더 나아가서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았느냐 국내에서 우물한 개구리 시대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주안을 두고 대가들의 음악가의 삶 음악에 그 임하는 자세 또 학생을 가르치는 기법 모든 연주 기법 또 더군다나 제가 저를 지도해 주셨던 지그프리드 팔름 교수께서는 현대음악의 대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첼로에 대한 연주 기법을 새로 개발하면서 그 창작곡 연주를 초연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당시 우리나라에 그 유명했던 윤희상 선생님도 그때 당시에는 독일 베를린 음대에 교수로 계셨고 그분이 작곡한 곡도 초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저한테도 과제곡으로 많이 내주셨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물론 클래식을 공부했기 때문에 클래식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고 또는 그 이후로 그분이 가진 장점 현대음악 이 음악을 우리나라에 보급해야 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작곡가 여러분들에게 작품을 위촉을 받아서 제가 연주하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그 이제 우리 작품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 전통에 대한 이해라든지 우리 국악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없이는 작곡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연주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떤 저번에 잠깐 말씀 들은 것 같은데 그 경험이 어디서 왔다 그랬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그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탁 선생님밖에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첼로가 뭡니까? 음악을 표현하는 도구지 않습니까? 뭐를 표현하느냐? 우리나라 음악을 우리나라 사람이 포함시켜서 연주를 하면은 그게 우리 음악이 되는 거죠. 서양 음악을 악기에 담아서 표현하면 아름다운 서양 음악이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간단한 에피소드인데 팔름 선생으로부터 윤희상 선생 곡을 하나를 그 과제곡을 받았어요. 그 이름은 그 타이틀은 노래라고 하는 곡인데. 노래. 근데 우리나라 말로 노래, sing. 근데 영어로 돼 있기는 아주 그 사람은 노래 하면서 리을 받침을 안 하고 R 받침을 이렇게 해서 노래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 선생님께서 고집스럽게 송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말을 또 썼네요. 그렇습니다. 그 노래 곡을 연주하는데 무척 어려워요. 도레미솔라시도 칠음계에다가 반음을 합치면 12음이 되지 않습니까? 12음 반음계 안에 포함이 안 돼요. 음과 음 사이에 건너가는 음이 마치 우리는 가야금의 농연이 많이 있고 있는 것이 이걸 첼로로 표현하기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렵게 접근했습니다. 팔름 선생께서 너무 답답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연주 안 했다.
도에서 레 갈 때 밤 도샵 이렇게 가지 않고 도에서 4분의 1만 올렸다가 내려라. 네. 올라갔다 내려라. 그러면 도리라 이게 아니고 도라 디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악보에는 표기하기 어렵죠. 예. 이걸 일일이 서양 음악으로 독일어로 이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기보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대로 하니까 어렵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예. 당신 한국 사람이지 않냐 이거예요. 예. 얼굴이 화끈해. 네. 예. 국악 이걸 모르고 무슨 우리나라의 민요를 모르고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기법을 그 뭐랄까 도입한다고 할까요? 예. 하고 연주를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긴장됐던 게 풀어지고 내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네. 내 음악이 나오고 선생님 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독일말로 다 보여 자기 그 중얼거리면서 sehr gut, sehr gut 이러시더라고요. 그걸 말하자면 very good, very good. 아, 괜찮다는 얘기란 말이죠. 아, 이거구나. 그래서 귀국하면은 제가 그 소위 우리나라의 작곡가 되신 분들한테. 그러면 그때 선생님이 만난 작곡가가 어떤 분들이십니까? 지금 뭐 가나다라서 그러나 강석희 선생, 뭐 나인용 선생, 또 백병동 선생.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거의 다 저는 저 부산에 계시는 이상근 선생님. 이상근 선생. 그분도 악보를 그려서 저 나덕성에게 이제 그 기증한다. 뭐 이런 타이틀도 붙고 백병동 선생님도 지금도 많이 연주합니다. 인쇄가 됐고 저 연세대 박재열 선생 뭐 등등 지금 프로그램이 어디 있을 거예요. 귀국하고 74년에 귀국하면서 75, 6년도를 분주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1976년부터 제가 한국 창작 음악의 밤이라고 그래서 저 장충동의 국립극장 소극장을 제가 대관을 해서 작곡자의 작품들만 한국 작곡자의 작품들만 이태에 걸쳐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 프로그램 중 하나가 여기 저기 어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즘 K클래식 운동을 하는데 우리나라 바탕으로 해서 서구적인 그런 한 기술력을 합한 작품을 만드는 작업을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선생님이 원조격이. 그래서 그 아주 그 즐거운 마음으로 했어요. 만약에 이거가 어렵다거나 나하고는 맞지 않는다거나 개척을 하지 않는다거나 창작 의욕이 결핍되어 있다거나 못하죠. 즐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렇게 그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뭐 그런 창작을 하는 연주가들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맞아요.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인데 당시에는 서울시립교향악단과 KBS 교향악단 그러니까 바꿔서 국립교향악단으로 병치를 바꿨다가 요즘 다시 또 KBS 교향악단으로 하더라고요. 그때 정기 연주에 1년에 한 그 정기 연주의 프로그램은 한국 창작품을 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78년도에도 제가 서울시향 정기 연주회에 박재열 선생 작품을 협주곡을 제가 연주한 적이 있습니다. 협주곡을요? 협주곡을. 그것도 한번 뭐 그 창작 음악이라 그러니까 그 60년대 후반에도 한국 창작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1969년에 대한민국 서울 음악제가 탄생이 됩니다. 그때는 그 한국 작품을 주로 연주했어요. 그때 제가 백병동 선생님의 첼로 협주곡 사막장을 초연했습니다. 안보로 전부 외워가지고 연주했죠. 그 당시는 이제 세종문화회관 전신이니까 시민회관 그 자리 거기서 서울시립교향악단 반주로 지휘는 김만복 선생님이셨고 백병동 선생의 사막장짜리 협연을 비롯해서 이제 그때 6, 70년대 노면서는 그 창작 작품 공연과 또 창작 작품 그 뭐랄까 발표회가 아주 성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뭐 적어도 작곡 공부하는 사람은 대학원 과정에서 반드시 작품을 발표해야 되겠다. 그런 규정도 있었고. 그 공공단체나 학교가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작품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예. 제도적으로도 네. 잘 적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적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바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물론 지금은 자유가 워낙 팽배한 시대고 그때는 그 규정이 까다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공연 무슨 프로그램 하나를 정해더라도 공연 심의위원회인가요? 그 반드시 미리 제출하고 네네. 허가를 맡아야지 네. 공연이 되던 때거든요. 그때 옛날에 뭐 쇼스타코비치 이런 거 못했습니다. 금지곡이었죠. 금지곡이. 네네.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세계 교향악 연주회 제가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쇼스타코비치 곡이나 프로코프예프 곡이나 국내에서 금지했었죠. 연주를 금지된 곡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 그 오케스트라에 월드 오케스트라 참여해 보니까 프로그램에 쇼스타코비치의 페스티벌 예. 오바처가 들어있더라고요. 예. 깜짝 놀라시죠. 깜짝 놀랐어요. 예. 어려워 이런 거 죽겠어요. 해도 되나? 네. 예. 그 제가 첼로가 14명이 앉아 있는데 예. 2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 지금도 그 사진을 보면은 첫째 불도에는 스톡홀름의 그 왕립 오케스트라의 악장, 그 다음에 그 바로 뒤에 제가 앉았거든요.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어려워서. 네. 근데 사운드가 뭐 기가 막히고 이미 미국에 가서 현장에 가보니 동서양의 구분이 없었어요. 네. 우리는 이 안에서 공산주의는 철벽에 가려져 있고 모여져 있고 하지만 아니었더라고요. 뉴욕의 그 장소는 전 세계인이 다 모이고 음악에 장벽이 없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는 실감해봤습니다. 반공법이라는 게 너무나 맞아요. 강했기 예. 때문에 음악에도 그게 적용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 시대를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음악인으로서 그 시대에 산 사람으로서. 그러나 그런 거를 탈피한 계기도 되고 문이 열리고 그래서 또 아까 다시 되돌아온다면은 음악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바흐의 음악부터 클래식 음악을 올바로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 예. 그리고 국내 창작을 활성화시키는 것 예. 연주를 통해서 예. 작곡가는 작품만 쓰면 누가 연주를 합니까? 그렇죠. 연주가가 있어야 된다. 연주를 기분 좋은 기꺼이 연주를 해야 된다. 이제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레코드 음반을 통해서 음악을 들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그 기술력이 있는 연주력을 보여주면서 이걸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고 또 그 학교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캠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음악이 발전되는 것도 음악만 발전되는 것이 아니고 예. 모든 사회 주변이 같이 발전될 때 음악은 더 위로 올라온다. 예. 음악이 더 존중받으면서 더 활성화되고 인구도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산업도 음악에 대한 산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피아노 제작부터 모든 그 악기, 음반도 있고 음반, 뭐 여러 가지 그 출판. 서적, 네. 출판, 네. 뭐 이런 거가 동시에 올라오고 따라서 음악 교육이 조기 교육이라는 것이 조기 도입이 교육이라는 됩니다. 게. 예.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울 예원학교 예술고등학교 우리나라에는 유일한 영재 교육기관이 하나가 서울 예술고등학교거든요. 그런데 1974년에 저 선화 예술고등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쌍벽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급성장하게 되고 그 수요를 맞추게 되고 또 각 학교 이제 초등학교부터 아이들에게 영재 음악 교육, 예능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재능 있는 아이들이 많이 배출이 됐죠. 우리가 이제 그때 선생님이 음악 캠프 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냥 캠프, 네. 놀러 가는 캠프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그 용어 자체도 아주 새로웠어요. 새로웠죠. 네. 그래서 거기도 제가 그 유학 기간에 네. 학교에만 머무르진 않았습니다. 네. 그 말씀드린 것 같이 독일 쾰른에서 공부했고 여름 되면은 저기 남쪽에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 네. 거기를 제가 등록해서
등록이 돈이 있습니까? 장학금. 독일에서 이제 그 장학금을 저축해서 거기 가서 배우는 거가 그게 이른바 모차르테움 썸머 아카데미예요. 네. 하나 코스라고요. 아카데미 코스라고요. 그런데 그게 여름에는 유럽의 대가들이 뭐 이른바 우리 알려진 그 레코트에서만 보던 분들이 그런 곳곳에서 뮤직 캠프를 해요. 그럼 세계에서 몰려듭니다. 그러면 그분이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은 10명 내지 12명. 그럼 나머지는 전부 청강생이 되는 거예요. 오디션을 해야 돼요. 야, 오디션해서. 오디션을 해야 돼요. 저는 그 잘스부르크에 가서 안토니오 야니구로 선생님께 지도를 받게 됩니다. 물론 오디션에서 12명에 뽑혔죠. 예,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여름에는, 우리나라는 당시에 여름 되면은 바캉스 시즌이라고 그래서 바닷가 아니면은 산속 아니면 놀러 가는 거 외에는 갈 데가 없다고. 없었죠. 청소년 아이들이 뭘 합니까? 방학, 이른바 말 그대로 방학인데 저는 그 방학을 방학으로 여기지 않고 집중 교육을 시간으로 때마침 제가 그 경희대학교 74년 부임하고 있는데 1976년에 미국의 그 줄리에드스 공부하신 김남윤 마이는 선생님이 부임하시게 됩니다.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우리나라에도 이 뮤직 캠프를 개설하자. 그래서 경희대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서울 예고 중 고등 학생들 전국의 학생들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다 가르치지는 못했습니다. 몇 사람만 선발해서 또 순서를 정해서 가르치고 외국에서도 왔어요. 미국에서도 방학 때니까 고국을 찾아오는 학생들이 놀지 않고 이 캠프에 참여도 했어요. 사실 이제 그 캠프가 하고 몇 년 있다가는 더 캠프가 많이 늘어나지 더 많이 늘었는데 네. 그 77년에 공교롭게도 1977년에 아시안 뮤직 캠프를 결성하게 됩니다. 아시안 뮤직 캠프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를 그 선생님들이 모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차원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그 발의한 곳은 필리핀에 당시는 마르코스 대통령 할 때 이멜다 부인이 있었고 그 문화장관이 닥터 캐즐락이라는 분인데 상당히 클래식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그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로 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캔스라고 하는 분 있는데 캣스 뭐 고양이라는 이름 그게 아니고 비슷한 이름인데 각 정부에 한국의 각 정부에 문화공부에 요청을 했어요. 선생님이 필요하다. 아시안 뮤직 캠프를 필리핀 마닐라에서 처음 개최하고 돌아가면서 할 예정이다. 한국의 선생님을 추천해달라. 그런데 바이올린의 김남윤 선생님하고 저를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의 아주 뛰어난 젊은 학생들을 선발해서 서너 명 데리고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 기억이 1977년이니까 이것도 좀 다른 얘기지만 아무튼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당시 지금 사라장 장영주죠. 장영주의 아버지 이름이 장민수예요. 장민수 씨가 당시 서울음대 2학년 재학생이었습니다.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그 학생을 선발하고 또 세너 명을 마순하는 어느 학생 하나하고 첼로 하는 학생 한 명 해서 4명을 선발하고 갔어요. 그 아시안 젊은이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모여보니까. 그래서 장민수 선생이 악장으로 됐어요. 그러고서 그 아시안 뮤직 캠프가 결성이 됩니다. 이른바 아시아 청소년 음악 연맹에 아시아 유스 뮤직 아소시에이션으로 출발하게 돼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했고 2차에는 1978년에 싱가포르에서 주최를 다 돌아가면서 국가 주최로.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앞선 얘기죠. 79년에는 홍콩에서 주최하고 그때 당시 홍콩은 영국령이었습니다.
모든 제도가 영국식으로 하고, 그때 당시 그 청소년 오케스트라 협연자가 메뉴인이 와서 했어요. 아, 메뉴인. 예, 메뉴인이 네, 왔습니다. 네, 네, 왔었죠. 콘트라바스는 줄리아 데 게리 카라고는 게리카에. 예. 무지하게 굉장히 훌륭한. 그 뒤로 또 와서 연주도 했습니다. 저도 예술의 예. 전당에서 들었죠. 예. 그때도 게리카. 우리 이제 김남수 선생님 저 가서 티칭하고 게리카. 굉장히 연주를 많이 했습니다. 저 지금 앨범을 보니까 그 연주한 사진이 듬뿍 있더라고요. 그러니 완전히 그 이제 그 서양의 버금가는 큰 규모로 발전된 겁니다. 79년 홍콩, 뭐 아주 80년,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호주 갔을 때가 더 재밌었어요. 이거, 이 문화를 빨리 우리에 도입해야 되겠다 하는 거가 청소년 오케스트라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1, 2, 3, 4가 있더라고요. 아주 그 주니어 유스 오케스트라, 그럼 이제 초등학생 또래 아이들 10대, 10대 중반 아이들이 주니어 그 하이 클래스 애들, 그다음에 점점 올라가서 대학생들 기준으로는 아주 고급 그런 퀄리티. 모습을 처음 본 거 아니에요? 처음 본 겁니다. 그 사진이 한 400명이 모이는 사진이 있어요. 어린애부터. 그래서 제일 잘하는 시니어 유스 오케스트라라고 해가지고 아주 최고급으로 오케스트라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우리나라에서 도입해야 된다.